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1월 첫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방향과 속성을 쉽게 가늠하기 힘든 향후 국제 질서의 흐름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앞으로 더 거침이 없어질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아잖아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데 그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위대하게 만들 것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거래 중심 동맹관, 전략적 선택과 집중. 즉 미국의 이익이 되는 법을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고 그리고 그 관여할 때도 미국의 국력을 쓰면서 오롯이 쓰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돈하면서 어떤 비용 편익적인 측면을 강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선택과 집중, 꼭 미국의 이익이 크게 있는 곳에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 각 여러 곳에서 힘의 공백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격동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우려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 통상 정책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관세를 활용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노력을 통해서, 즉 중국과의 어떤 선택적인 탈동조화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해서 미국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첨단 기술과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미중 사이의 어떤 탈동조화가 선택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러한 기술 선진국과 중견국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커질 거기 때문에 이중국가 생기는 거죠.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는 미국의 노력에 대응해야 되고 이와 더불어 미중 사이에서 포지션을 더 잘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이 경제 통상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2025년 올해 한미 관계는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견고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2024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자 파트너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 동맹은 견고하게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거래 중심적 동맹관 그리고 미국은 통상 정책을 앞세우고 동맹 비동맹 관계없이 미국의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세적인 한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 중심적 동맹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위 분담금 증액 요청을 하면서 어떤 한미 관계를 좀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미 이 방위 분담금 협상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운 협상을 요청한다면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미 동맹에 있어서 뭔가 좀 불협화음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와 더불어서 경제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이 중국이 그 정점에 있지만 한국이나 여타 동맹국들 특히 대미 무역 흑자를 가진 국가들에게 공세적으로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2024년 같은 경우에 한국이 대미 수출에서 500억 달러가 넘었단 말이에요. 500억 달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지향점에 한국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서 셈법이 복잡해질 나라, 가장 골치가 아플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외교 전략, 특히 대트럼프 외교 전략은 중국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국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대국 외교, 큰 나라의 어떤 외교, 그리고 개발도상국 외교, 그러니까 어떤 중국이 어떤 미국이 놓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어떤 그 친구를 모으려는 노력, 그리고 다자 외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소홀히 하고 있는 다자 외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이든 행정부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비교해 본다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를 활용해 가지고 중국 때리기를 많이 했지만 중국이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결집을 통해 가지고 또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중국에게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처럼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고립되고 외로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것을 대놓고 토로할 정도였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되면 중국은 기회와 도전이 함께 오는 그러한 그 장이 열릴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를 이용해서 대중무역수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분주해질 것이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결집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네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돈돈돈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을 밀어붙이면 아무래도 동맹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중국이 치고 들어갈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기 행정부에서 그런 움직임을 중국이 보였고 일정 정도 어떤 결과를 본 게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양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랑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 못하실 수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중국 대사가 없었어요. 그 싱하이밍 대사였나요? 이제 돌아간 다음에 신임 대사가 부임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2월 30일 신임 다이빙 대사가 부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사가 바뀌면 어떻게 그 한중 관계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아무래도 한중 관계는 원만히 관리됐던 그런 한 해였고 올해 한중 관계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보다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11월에 중국 당국이 2025년까지 한국을 비자먼지 국가에 포함시켜 가지고 한중 어떤 그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한중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해지는 환경에서 중국도 이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역내 주요 국가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중 전략 경쟁에 있어서 숨통을 틔우려는 이런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저 최전선에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이 굉장히 참고 우리와의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한 그래서 우호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올해 그 어떤 그 한중 관계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 어떤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북중러의 협력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해가지고 군사협력을 중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중국은 그 중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는 원론적으로 그 두 국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북한은 미중 국가의 전략적 경쟁을 생각하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친구이자 파트너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관계를 관리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심경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도 관리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관리해야 되는 이러한 그 이중국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작년 일본에서는 자민당 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 그 총리가
이시바 총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2025년 일본의 국내 상황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이시바 총리가 그 작년 10월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되셨죠. 그래서 네네. 이시바 내각이 들어섰는데 사실 뭐 이시바 시계로 어떤 총리는 굉장히 자민당 내에서 오래된 중진이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독불 장군식의 굉장히 정책적인 소견도 입장도 밝은 분이긴 하지만 어떤 친분 관계라든지 네네. 자신의 정견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어떤 주위에 어떤 지지층이 많지 않은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자민당을 휩쓸었던 부패 문제, 스캔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시바 시계로 총리가 이제 입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말에 어떤 자신의 공약, 약속을 깨고 중요한 선거를 갖다 실시해가지고 참패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민당이 여당이던 일강이던 그런 시대가 끝나고 야당과의 연립 정부를 통해서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네네. 어려운 처지에 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시바 내각이 처리해야 될 국내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산적했습니다. 정치 자금 관련돼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있고요. 세제 개혁이라든지 임금 상승, 경제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산적돼 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올 7월 2025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선거 이전에 뭔가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이시바 내각이 이제 수명을 다할 거다 이러한 전망이 많은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이시바 총리가 단명을 할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이시바니까 또 어떻게 대처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시바 정권의 대외 정책, 특히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가 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대외 정책을 보시면요, 뭐 이전에 기시다 내각이든 지금의 이시바 내각이든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기초로 해가지고 어떤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이 영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영향력을 이 지역에서 유지하는 이것이 어떤 일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의 목표고 지향점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잘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네네. 왜냐하면 어떤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일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한일 관계가 이제 향후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일 관계의 상당 부분이 오히려 우리한테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4대 열강 중에서 러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나라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과연 2025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푸틴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푸틴은 이 전장에서 지면 모든 걸 잃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어떤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벌써 거의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가 자원 대국이고 큰 나라라고 하더라도 많은 역량이 소모가 됐고 특히 어떤 전쟁의 물자라든지 비용을 대기 위해서 정말로 싼 값으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에게 에너지를 거의 헐값에 넘기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물자라든지 무기가 이제 동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렸던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을 잘 활용해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중대시키면서 이제 경제적 어려움,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부터 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왔을 때 전쟁을 끝내야 될 겁니다.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전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 2기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현재의 국경선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통해서 이제 평화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 평화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지원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평화협상과 연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압박할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전쟁이 어떤 그 출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날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모멘텀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푸틴 입장에서는 만약 올해를 놓쳐서 2026년까지 전쟁이 지속된다면 국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러시아가 어떤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트럼프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5년 국제 정세를 전망해 봤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총평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한반도를 둘러싼 그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요. 어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단기간에 깨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중재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그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평화 협정이 그 체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북과 러시아의 관계, 북중 관계, 어떤 북러 관계 그리고 한러 관계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속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군도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이런 복합적 상황에서 국익을 담보하기 위한 그러한 치밀한 외교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의 움직임도 글로벌 인사이트가 계속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전 세계인과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영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025년 트렌드를 이끌어갈 핵심 키워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기후 감수성입니다. 기후 감수성이란 어떤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기후 변동성도 엄청 커지고 있고요. 우리 기상 이변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작년이죠. 2024년도 7월 21일이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이 됐거든요. 무지하게 더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 때 학생들이 반팔 입고 시험을 또 봤었고 정말 뭐 이제는 보일링 얼스라고 할 정도로 끓는 지구다. 이제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끓어오른 지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한다면 좀 주위 변화를 섬세하게 알아채고 여기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 감수성도 역시 기후의 변화에 기민하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기후가 이제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커피나 뭐 설탕이나 카카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어떤 임팩트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전체적으로 뭐 폭우나 폭설, 폭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 손실 규모가 33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330조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날씨가 경제를 비롯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후 감수성 시대에 소비는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까? 날씨가 여러 가지 우리 소비 생활을 바꿔놨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에서 생존을 위한 아이템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러브버그라고 하잖아요. 동양 하루살이 이것들은 이제 퇴치할 수 있는 가정용 포충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 기간에 비상 탈출할 수 있는 망치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잘 팔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농작물 같은 경우도 재배지 자체가 많이 이제 북상을 하고 있죠. 사과 재배지도 올라오고 있고 한라봉도 정읍이나 충주 같은 데서 이렇게 나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징어가 잘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요즘 오징어를 그 금징어라고 네. 하고 심지어 너무 없다고 해서 업징어 이렇게 예,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장마철을 이제는 우기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어서 일상적인 방수 기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레이니 룩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폭염이 지속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휴양지가 바닷가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이제 시원한 나라, 북유럽 국가나 일본의 홋카이도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 이제 대관령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 고랭지 같은 데 가서 시원하게 이제 쉬는 게 또 이런 어떤 쿨케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트렌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비즈니스,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떤 똑똑한 기후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막 불어오니까 주로 미국은 목조 주택이잖아요. 전부 다 폐허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재난에 강한 돔형 주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풍수해 보험 같은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폭우 보험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여행을 갔는데 이게 40도 이상이 지속된다면 그 여행비의 100%를 보상하는 폭염 보험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 쪽에서도 다양하게 또 네네. 이런 패시브 하우스나 자동 환기창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 변화에 우리가 적응해야지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그라데이션 K입니다. 네, K가 이제 코리안 컬처의 그 K죠. 네네. 사실은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이제는 거죠. 예. 네네. 우리나라의 이제 이 K라는 게 그라데이션 개념처럼 펼쳐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 사람들 우리 원래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게 이제 대한민국은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단일 민족 국가다라는 그런 교육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네네. OECD 기준으로 이제 다문화 인종이 5%를 넘어가면 다문화 국가로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비율이 5%를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으로 본다면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런 K 그라데이션이 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이제 우리나라가 총 인구의 5%가 그 외국인 비중이 되어 있는 이제 다문화 국가, 그렇다고 해서 다민족 국가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런 다문화 국가가 된 그 대한민국의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불가피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사람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가 전국적으로 보면 350군데가 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종이 아니라 언어 능력으로 학생을 분류한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통신문 같은 경우도 다문화 다국어 문자 발송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워낙에 다양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공장, 또 건설 현장, 식당, 논밭 같은 농수산업 이런 데 보면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 동료도 증가하고 있고 현대차나 뭐 삼양식품 뭐 이런 데들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국산 그 내수보다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가 최초로 외국인이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밖에서도 이제 문화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몽탄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네. 몽탄이 몽골 동탄 신도시다. 몽골 동탄이요. 네. 몽골에 가면 동탄 같다라고 해서 거기 가면 네네. 우리나라 뭐 편의점부터 해서 한국식 아파트가 즐비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여기 완전히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문화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 식품이나 음식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흑백 요리사 뭐 이런 인기도 있고 해서 특히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치킨 같은 건데. 치킨. 근데 그 치킨의 본고장인 KFC 그 브랜드가 네네. 외국에서 마케팅할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안 하고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이렇게 진짜요?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만큼 K 하는 게 굉장히 힙하고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켄터키보다 코리아를 더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은 다채로운 색깔의 K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5년 글로벌 트렌드 다음 키워드는 기술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가장 혁신적인 무기, 바로 페이스테크입니다. 기계에 표정을 입히는 기술, 이게 대표적으로 저는 안내 로봇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또 다른 이렇게 구현되는 기술이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첫인상 그 3초 이내에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네. 무생물인 기계도 마찬가지로 이 표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배달 로봇이나 공항의 안내 로봇 같은 게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들을 돕고 있죠. 그 효과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직관적인 어떤 UX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 기술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나갈 때 도로 유도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주차할 때도 빨간불, 파란불 켜졌으면 파란불에 주차해야겠다. 이렇게 네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을 어포던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어포던스를 높이는 중요한 그런 기술이 이런 페이스테크다. 이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2025년 글로벌 트렌드 이제 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공진화 전략,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일종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진화 전략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카투홈 같은 거죠. 홈투카. 네네. 차에서 가전 제품을 컨트롤하고 집에서 또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거.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데 그게 이제 이종 산업 간의 결합이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고 경쟁사끼리도 이제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집 안에 가전 제품에 LG 가전이 있고 삼성 가전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삼성전자 가전 제품을 구매하면 앱을 깔죠. 그걸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 앱으로 삼성전자 가전뿐만 아니라 LG 가전까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홈 커넥티비티, 네. 집안에서 연결성을 경쟁자끼리도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2025년의 공진화가 트렌드가 되는 배경은 그 소비자들한테 매력을 이제 끌기 위해서 하는 것일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공진화가 되면 더 흥미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흥미도 있을 수 있고 편의성을 또 증대시켜 줄 수 있죠. 네네.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가전을 또 컨트롤하고 네네. 경쟁사끼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연동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매력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이런 공진화 전략이라는 게 아무래도 산업적인 고도화나 네트워크화 이런 것들이 더욱더 심화가 되잖아요. 디지털 경제도 활성화되면서 이런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핸드폰 생태계가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굉장히 오픈 소스 기반으로 계속해서 공진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인공지능 생태계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하고 협력하면서 공진화하고 있고 또 우리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자동차가 제조업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도 등장을 하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다음에 또 UAM 같은 그런 항공 서비스 같은 것들 같이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그런 그 공진화 생태계가 이제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갈수록 대응이 참 어려운 격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2025년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 말씀 주신 이준영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월 첫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